안녕하세요. 정우 씨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 이제 다들 인사했으니까 정식으로 오늘 그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모임은 저희가 월마다 그 소장 박사들하고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해서 원래 공부방 모임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코리아 연구원이 한 1,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정체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좀 활동을 재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공부방 모임을 좀 만드는 거기에 5차 모임이기도 하고요. 11월에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 김혜순 선생님 계시는데 3, 4년, 5, 6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평화기행을 가고 그랬어요. 독일 통일도 좀 많이 배워오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이제 좀 부활시켜보자 그래가지고 11월에 국제평화순례도 가는. 그래서 이제 국제평화순례랑 공무방이랑 정우수 선생님 강연이랑 하나로 패키지를 묶어서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모임을 정우수 선생님과 이 전체 주제는 한반도 핵 문제와 평화. 그래서 오늘 정우수 선생님 강연도 한반도 핵 문제와 평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4일 날 2차 그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거는 합천으로 갑니다. 합천에 가가지고 조선인 피폭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셨던, 자이든 타이를 가셨던, 이분이 타이로 가셨죠. 그분들이 거의 50만 명, 47만 명 정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피폭당하시고, 다 사망하신 분하고 피폭당이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조선인이 22만 명, 20만 명, 15만 명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렇게 한 20% 정도가 분이 거기서 살아오신 분들이 합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합천 자료관, 원폭 자료관하고 원폭 피해자 복지관 이런 데 들여서 순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평화 순례를 그래서 대학생들 참가단 꾸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50% 할인해가지고 후원을 도 많이 넣어가지고 대학생들은 50%만 내고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기 1차부터 공부를 하고 정우수 선생님은 한반도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핵 문제 얘기를 하시니까 공부하러도 좀 많이 갔습니다. 오늘 한반도 최고의 핵 전문가, 비핵화 전문가 정우수 선생님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또, 그 평화 문제,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또 우리 학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물론 선생님들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그 평화 네트워크라는 단체, 아마 우리 학생분들 나이대와 비슷할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그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그 평화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몇몇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서 26년째 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화 운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또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거라고는 더더욱 더 상상을 못했는데 그만큼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걸 또 이렇게 지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연구자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별도로 빔 프로젝트는 안 되는 거죠? 프로젝트 그거 하면서 할까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 이거 다 인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PPT로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또 합천도 방문을 하시고, 이번에 그 한겨레 통일문화상 그 수상자가 합천 평화의 집입니다, 올해. 또, 그래서 또 각별한 의미를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직후에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한반도 핵 문제라 그러면은, 어디가 떠오릅니까, 보통? 한반도 핵 문제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북핵, 이걸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한반도의 현대사와 핵무기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
예,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중고등학교 과정 때, 그렇게 좀 많이 배웠겠죠. 이제 뭐, 일제가 결사항전하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두 발의 폭탄을 맞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해서, 조선이 해방됐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단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저는 거기에 이제, 퀘션 마크를 좀 던진 거죠.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핵무기가 해방의 무기인가, 혹은 분단의 무기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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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어떤 이제 질문을 좀 오래전에 던진 적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창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인 피폭자를 제가 한국인 피폭자를 처음 만난 게 2000년. 그때 이제 한국인 그 원폭 피해자협회 회장이었던 곽규현 선생님, 하고 같이 한번 일본에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2세 중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영률 씨라고 2세 피폭자, 예. 그분이 또, 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또 2세들의 문제도 좀 듣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고통, 사연은 굉장히 딱한데,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피해, 예,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컬레터럴 데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수적 피해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과연 그런 건가? 예,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던졌고, 뭐 오늘 이 주제 자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미국이 두 발의 핵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린 게 해방을 가져왔더라고 하는 단선적인 역사인식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가져보는 거. 예. 사실 그 당시의 역사를 좀 우리가 추적해보면, 오히려 좀 분단과, 이제 한반도를 분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또 뭐 또 히로시마 나가사키 가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000년에 히로시마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기가 이제 굉장히 한쪽 구석에, 예, 제대로 관리도 안 된 상태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또 이제 원폭 박물관 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피해자로서의 역사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왜 일본이, 뭐 그게 필연적인,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일제가 어떤 좀, 이웃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만행들, 반평화적인 행위들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하게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아마 많은 걸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핵 문제는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1993년도에 저는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예, 저는 뭐 북한이라고 안 하고 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게 걔네들 이름이고, 예, 또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전에 이제 남조선이라고 불렀다가 2023년 7월부터인가요? 이제 뭐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면서, 우리한테도 우리 이름 불러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 북한이라고 표현하면, 안 그래도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북한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귀를 막겠죠. 예, 예, 예. 그래서 호칭부터 이제 우리가 좀 한번, 특히 북한 연구하신 분들, 북한학과. 언제가 조선학과는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한길의 통일문화재단, 한길의 평화연구소가 한길의 통일문화재단 소속인데, 이 재단 이름도 좀 통일문화재단으로 계속 고집을 하면은 아마 조선이랑 앞으로 계속 교류협력하기가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좀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랬다가 많이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좀 이제 주제로 좀 넘어왔어요. 제가 한 몇 분 정도까지
예. 8시까지 8시까지 예, 예, 식후 예. 전에 해도 되고. 예, 예, 예. 하고 이제 충분히 또 네, 진행자하고 토론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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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사를 하시고. 아, 식사. 아, 예. 그럼 뭐 뒤풀이가 메인이니까요. 뭐 공부는 짧게, 뒤풀이는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프린트물 갖고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은 벌써 이게 7년 됐네요. 그죠? 2018년에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그게 정말 이제 평화가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이제 기대에 차있던 시기가 이제 7년 전인데, 그럼 여러분들 혹시 그때 영향을 받아서 북한 학과를 선택한 분도 계시나요? 네. 이제 좀 남북 관계가 잘 나가겠구나. 속된 말로 이제 이쪽 분야가 좀 잘 나가겠구나. 뭐 이런 어떤 좀 피를 받아서 이 북한 학과를 선택한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나가다가, 2019년부터 이게 이상하게 이제 좀, 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개 얘기하는 게, 2019년 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그래서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폭망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 계셨던 분들이 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책임은 아니다. 이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꽉 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 좀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좋은 소재로 활용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하면은 우리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것이고, 당시의 상황을 이제 좀 냉정하게 복기를 해보더라도, 이 하노이 노딜 로 끝난 게 아니었죠. 예. 그리고 4개월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2019년 6월 30일 날 뭐가 있었죠? 판문점에서 네. 네. 판문점에 번개팅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때 그게 또 이루어지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노딜로 끝났으면 이게 성사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새 정상이 만났고, 특히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한 40분 정도 뭐 이제 대화를 가졌죠. 이제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진짜 안 할게 뭐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면 조미 실무회담, 북미 실무회담에 나가겠다. 라고 이제 구두상에 이제 좀 약속을 주고받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 측에서는 미국에 8월 달에 실무회담을 갖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근데 6주 후에, 그러니까 이제 8월 중순에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게 되죠. 예. 뭐 그 훈련 관련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흥망의 역사를 복기를 해보면 지난 한 40년 가까이 이 연합훈련에 따라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진폭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이 연합훈련에 따라서 진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 지금 뭐 국정원에서는 내년 4월에 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또 분석도 내놨는데, 내년 3월에 연합훈련에 또 실시 여부가 그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 연합훈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순히 어떤 군사 문제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이제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연합훈련 문제인데, 아무튼 트럼프가 약속한 게 안 지켜진 거죠. 안 지켜진 거예요. 특히 이제 연합훈련을 보면 이게 커도 너무 커요. 연합훈련이. 한미 양자 간의 훈련이잖아요. 예. 근데 무시하게 커요.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예요. 예? 예. 그 세계 최대 군사 동맹체가 어디입니까? 나토잖아요, 교수님. 그죠? 예. 나토 회원국이 몇 개국이죠? 47개국인가? 32개국. 예. 핀란드하고 노르웨이까지 스웨덴까지 가입해서 이제 32개국이 됐는데, 이 나토의 연합훈련보다 훨씬 커요, 한미연합훈련이. 예. 훨씬 커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연합훈련을 가지고 보통 뭐 방어적이다, 연례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퉁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연합훈련에 보면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두 단계로. 1단계는 방어와 격퇴가 있고 2단계가 뭐냐면 반격과 점령이에요. 반격과 점령. 예. 2단계가 훨씬 더 이 기간도 길고 이제 훈련 규모도 큰 거죠. 우리가 뭐 최근에 전쟁의 양상을 보더라도 상대의 영토를 점령을 해서 안정화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군사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더군다나 저쪽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작전 계획에 따라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 건 이 훈련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공세적인 이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트럼프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아니 DPRK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하느냐. 도발적인 전쟁 연습이라는 표현은 주로 조선 쪽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그 조선 쪽에서 썼던 표현이고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국가보안법으로 걸면 걸 수 있는, 그죠? 예, 예. 그런 어떤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왜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깜짝 놀라게 했던 이런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훈련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훈련이 2019년 8월 초에 양측 국방부에서 이제 8월 10일부터 하겠다 발표가 나오니까,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밑에 보면은, 나도 바보, 문재인도 바보, 이렇게 써놨는데, 예, 그때 이제 김정은이 2019년 8월 5일자로 트럼프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보면은 바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예, 예, 바보라는 표현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의 바보의 취지는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바보 취급하지 마라. 예,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때 김정은은 여러 가지 성의 표시를 했었어요. 그죠? 예. 뭐 풍계리 핵시험장도 폐쇄하고, 예, 그 조선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도 송환하고 유해도 발굴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남들 이제 뭐 성의는 조치를 취했는데 트럼프는 말뿐이었던 거예요. 예? 예, 말뿐이었다가 약속했던 불과 몇 주 전에 약속했던 연합훈련을 강행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바보 취급하지 마라. 연애할 때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연애할 때도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바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거죠. 아니, 만나서는 평화의 약속을 나누고 왜 돌아서서는 계속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미국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왜 이게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느냐. 예? 예. 이런 어떤 내용을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새로운 결심에 이제 그 힌트를 딱 주죠. 그동안 내가 당신과 만나서 뭔가 이렇게 타결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서둘렀는데 이제 서두르지 않으련다. 우리에게도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2019년 6월 30일 했던 펌게팅이 안 아니면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근래 역사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안타깝고 열받는 순간을 뽑으라면 이때예요. 만약에 이때 연합훈련을 안 했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는 왜 그걸 했느냐?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니까 뭐 울며 겨자먹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두 가지 판단이, 제가 그때 뭐 이런 미친놈 마냥 그때 이제 청와대 사람들도 좀 만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좀 만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연합훈련 이번에 뭐 강행하면은 다 끝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뭐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네? 네. 그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쟤네들이 반발해도 아쉬운 건 저쪽이다. 그래서 훈련 규모를 좀 축소해서 가능하면 좀 로우키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면은 뭐 좀 반발은 하겠지만 대세엔 큰 지장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좀 강했던 거였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훈련이 실시가 됐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조선인민군의 그때 당시에 이제 2018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기에 뭐 굉장히 좀 이색적인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인민군의 이제 이 수뇌부들이 이 도열해 갖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때 2018년에 그 문재인한테 거수경례했던 북한군 수뇌부들이 조선군 수뇌부들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뭐라고 보고했을까? 그죠? 예. 그리고 보고를 받은 김정은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좋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망했다. 이건 전혀 맞지 않은 얘기예요. 이미 2019년 여름을 거치면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윤석열 때는 아예 그 다리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예? 예. 뭐가 헷갈리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뭐 그에 대한 또 평가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선 측에서는 적대적 두국관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적대적 두국관을 들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평화적 두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평화적 두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린 두국가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이제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후자 쪽의 입장, 즉 그 통일 지향적인 특수관계를 복원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건 무너진 다리를 다시 한번 그걸 복구하겠다라는 관점이 강한 거고, 평화적 두국가로는 아싸리 새롭게 다리를 만들자. 뭐 다리가 아니라 뭐 다른 거라도 남북이 좀 이렇게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그 취지를 품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뭐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좋아지겠지. 물론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 때 작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뭡니까? 북한 연구대로서 뭐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 별 걱정 안 해. 없이 살았구나. 네, 맞아요. 예.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그죠? 예, 이러다가. 그리고 탄핵 사태 이후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단순히 이게 우발적인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무력 충돌, 예? 전쟁을 좀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징후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거에 생각하면은, 그것만 없었던 것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예,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특히 이제 적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맨 그 무슨 뭐 양쪽에서 뿌려들 뭐 삐라, 뭐 오물풍선 말고 또 양쪽에서 틀어내는 뭐 방송들 막 미쳐버릴 징경이었는데 그게 일단 다 끝난 이런 그 상황에 있으니까 그걸 볼 때는 굉장히 큰, 예, 이제 기여를 특히 우리 국민이 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느냐? 예,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핵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조선에서 나온 포스터입니다. 국권수호, 국익사수 이런 거 여기 국가범법에 안 걸리죠? 예, 이거 다 매체에서 따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2019년 여름을 거치면서 김정은은 이제 결심을 하기 시작하다가 2020년 접어들면서 확실히 이제 이른바 새로운 길로 방향을 잡는데 그 새로운 길의 핵심은 뭐냐? 안보는 핵으로, 예. 경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미 관계 정상화의 미련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예? 예. 과거의 조선의 입장에서 미국과 친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을 볼 때,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설이었죠. 가장 지구상에서 반미
국가였던 조선이 또 가장 또 친미가 되기를 원했던 그게 199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9년까지 간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쭉 해봤는데 특히 2018년도에 19년도에 미국 정상이랑 대통령이랑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부질없더라. 부질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 경쟁으로 외교는 러시아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길로 이렇게 쭉 내달려온 거예요. 한 5년, 6년 정도. 근데 그 성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성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핵무기의 고도화는 모두가 걱정하고 뭐 인정하는 바이잖아요. 그죠? 지금 올해 그 무기화할 수 있는 핵물질까지 합치면 100개 안팎에 달할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조선이 갖고 있는 핵무기 보유량이 핵물질까지 포함하면 한 100개 안팎 되고 앞으로도 이제 매년 한 10개 정도로 늘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걸 또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투발수단들, 그죠? 다양한 미사일들, 그 다음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에 뭐 달 수 있는 점은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수상함에서도 쏘겠다, 뭐 잠수함에서도 쏘겠다. 잠수함에 쏜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얼룩튀고 있는 거예요. 삼성. 한국에서도 우리도 핵잠수함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오늘인가요?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그걸 지지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건 또 좀 이따 좀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표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여름이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2019년 여름이 터닝 포인트. 그래서 그걸 기준점으로 볼 때 그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일단 조선의 위상 변화를 보면 그전에는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그죠? 근데 그 이후로는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는 핵보유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보유국이 되고 있다라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다 아는데, 과연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느냐? 여기, 그, 조선 경제 연구하는, 우리 또 연구자도 계실 텐데, 이건 뭐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연구하는 분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러죠. 저쪽의 경제 사상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그 자료를 삼는 게 뭡니까? 한국은행의 추정치잖아요. 그죠?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가지고 저쪽의 경제가 GDP가 몇 프로 성장했느니, 뭐 떨어졌느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추정치고 2차 자료예요. 그죠? 추정치고 2차 자료예요. 근데 가끔 조선 쪽에서 뭐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뭐 유엔에 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라는 걸 갖다 이렇게 공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2019년 이후로 연평균 한 10%? 1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초에 총괄 김정은이 그 이제 2021년 8차 당대에서 정한 그 이제 경제 성장 목표가 조기 달성될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수정치를 보면은 작년과 올해 한 3% 넘게 또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한국은행의 추정치하고 조선의 발표치를 비교하면 한 10%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의 차이가 났고 식량 생산량도 뭐 이러면 농업진흥청이나 그 세계식량국에서 수정한 거하고 조선 쪽에서 발표하는 걸 비교해보면 한 150만 톤에서 200만 톤 정도 차이가 나요. 저쪽에 더 많아요, 발표하는 게. 그게 뭐 구라치는 건지, 뭐 통계 작성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게 1차 자료예요. 우리가 정확성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1차 자료인데 그거는 무시하고 외부에서 추정한 걸 가지고 저쪽의 경제성이나 뭐 식량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거는 뭐, 그죠? 그럼 뭐 그것도 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조선이 이제 이 고립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한미를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쪽에 이게 방점을 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들어보면 제가 그 문득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정은이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지금 미국과 가까운 나라일수록 된통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미국과 가까운 나라일수록 된통당하고 있어요. 예? 안 그래요? 맞죠. 예, 예. 동맹, 특히 동맹, 가까운 동맹들일수록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미국과 멀린 나라일수록, 별일 별일 없거나, 오히려 이제 맞짱을 못 뜨려고 하거나, 아예 김정은처럼 무시를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 트럼프 한번 만나려고 이 번호표 뽑고 막 기다리고 있고, 만나면 뭐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뭐 선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환심을 살까, 뭐 어떻게 하면 비율을 맞출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APEC 기간에 좀 거시기했던 게, 미국 시민들은 막 노킹 스테이크를 해갖고 막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금관을 선물해줘. 예? 저는 아무리 그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오보다. 예? 예,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예? 교역량이 의존도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예? 교역량, 미국 대미 교역 이게. 근데 뭐 중국이랑 삐까삐까 하잖아요. 예, 뭐 중국이랑 삐까삐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현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친한 나라에서 된통 당하고 있고 된통 좀 삥 뜯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거덜나게 생긴 막 이런 어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예. 거의 유일하게 계속 만나자, 러브콜 보내고 계속 만나자 하라는데 이 콧방귀도 안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의존도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2018년, 19년에 이게 잘 돼가지고, 뭐, 북미 관계 잘 되고, 제재도 풀리고, 뭐, 미국에 투자하고, 뭐, 조선이 어디, 뭐, 무역도 하고, 특히 미국에 수출도 하고 그랬다가, 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었으면 아마. 그래서, 그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뭐, 그냥, 뭐, 저의 그 내피셜인데, 지금 돌아가는 반이 하도 이상하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 표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한국이 체제 경쟁에서 압승을 했다. 그죠? 예, 압승을 했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지표를 뭐 경제력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대외적인 어떤 그 관계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앞선 게 맞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자만심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나머지 그게 제가 보기엔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역효과를 쭉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경쟁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저쪽을 가르치고 혼내고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저쪽을 변화시켜야 된다. 예? 예, 이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예. 저는 뭐 그게 일정 정도 필요했다고 봐요. 뭐 때때로는 그게 이제 성과를 보이기도 했고. 예. 근데 그게 좀 지속적인 성과를 가지려면 우리도 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죠? 예. 우리도 좀 변할 점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압승을 했는데, 우리가 압승을 했는데 뭘 우리가 뭐 그래? 예. 돌이켜보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예? 별로 이렇게 남북 관계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뭐 헌법의 영토 조항이라든지, 예?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관련돼서 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훈련의 성격이라든지, 특히 이제 저쪽한테는 핵무기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2019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의 평화를 지켜준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며칠 뒤에 6.25 그 기념사에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만큼 우리가 그 변화의 소홀해 왔던 이 사이에 조선은 지금 저 멀리 달아난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각주국음의 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표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석열 때 이렇게 갔다가 일단 끝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좀 출범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남북 관계는 어디로 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무력 충돌의 위험은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 예,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성과.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요건 어떻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들 의견을 여쭤보면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남북 대화가 재개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써보죠. 재개될 것 같다. 아직 몇 개월 지났죠? 5개월 지났나요? 5개월밖에 안 돼. 네, 5개월 지났죠. 예, 앞으로 이제 4년 7개월이 남았는데, 아무튼, 재개될 것 같다. 지금, 예, 2분, 예, 3분, 예. 안 될 것 같다. 예, 다수 의견이, 예. 좀, 이창희 박사님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 내가 틀렸나? 대학생들이 다 안 된다고 예, 예. 저는 된다고 했어. 예.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상황은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돌아가는 판 자체가, 우리는 여전히 이제 기존의 틀에 좀 갇혀 있고, 저쪽은 더 까다로워졌어요. 일단 공개적으로 나오는 예, 발언들을 보면 더 까다로워진 뭐 이런 어떤 단순히 자기들을 국가로 인정해라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핵보육으로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핵보육으로 인정해라. 그건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북한학과 학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 학생들 중에 저쪽 가본 사람 있어요?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선생님들은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5번 정도. 예, 예. 선생님도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저는 초대를 2번 받았어도 사정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셨구나. 예, 예. 선생님도. 저는 가려고 하다 붙잡혀서 구속됐어요. 그러셨어요? 세게 가시려고 했었구나. 89년이니까. 아. 이야기죠. 그때 평화연구소 활동하실 때요. 예, 예. 학생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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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2008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좀, 갈 수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갔었죠. 예, 예, 예. 저도 한 17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많지도 않아요. 예. 이창희 박사님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저는 4번 갔어요. 4번? 예, 예, 예. 제가 많이 갔다 왔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럼 갈 수 있나 또.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복잡해져요. 그전에는, 예. 방북 허가증을 받고, 저쪽에서 승인하면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틀은 깨졌어요, 일단. 그죠? 그 틀은 깨졌어요. 그래서 그 틀을 다시 살리거나, 쉽게 말하면 저쪽에 다시 마음을 바꿔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가려면. 여권을 받아서 비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이 마음을 다시 바꿔가지고, 우린 다시, 저쪽에 두고 가로는 내가 그냥, 기분 나쁘고 농담을 한 얘기고, 예? 다시, 좀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그렇다고 우리 쪽에서, 저쪽을 갖다가, 이렇게 영상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저쪽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동영 장관조차, 통일부조차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그게 저쪽을 국가로 승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법률적으로 승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평화적 두 국가로 하자는데 법률적으로 승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문제들.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토론, 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양쪽의 상황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쪽이 싫어해요. 예, 예. 어떤, 정동이 없어졌으니까. 예, 예. 사실상 이제 흡수통일로 기결이 된 거잖아요. 예. 흡수통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한쪽의 체제가, 그것이 이제 비평화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한쪽의 체제가 사라지면서, 서로 흡수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저쪽이 굉장히 좀 싫어한데, 자꾸 독일 얘기하는 건 별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연구처럼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다. 그 생각을 일단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는
정원을 공한 거죠. 예? 예.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쪽에 방점을 찍을 거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질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타가 나왔는데 북핵.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프리에 따르면 지금 핵무기 핵탄두를 한 50개로 추정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보유량은 한 40개 분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제목인데 한국은 한 개도 없는데 북한은 무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요즘은 조금 뭐 잠잠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맹위를 떨쳤고 저는 이게 또 불거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북핵이라고 하는 공급을 막지 못하면 핵무장론이라는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핵무기를 이게 이제 좀 이따 핵잠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뭐 핵무기를 갖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냐를 떠나서 우리가 마음먹으면 만들 수는 있는 거냐 가질 수는 있는 거냐 예? 예.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잖아요. 그죠? 예. 원자력 강국인데 그 뭐 어토믹 예. 예. 원자력이 원자탄부터 먼저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자력 강국이니까 얼마든지 마음먹으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지금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예, 마치 이제 연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낸 듯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교수님도 계시죠. 예, 재미 많이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예.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배구 국가대표 선수한테 저한테 야 다음 올림픽 때는 한번 농구 국가대표 나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선수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구하고 농구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같은 부교 종목이고 키도 크잖아요. 대부분 다 키도 선수고 그리고 보통 점프력의 배구 선수가 더 좋아요. 예? 예. 보통 서던트 점프력의 7, 80 많이 뛰는 선수는 1m 매래요. 그러니까 서던트로 웬만한 선수들이 덩크를 찍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키도 크겠다, 점프력도 좋겠다. 그러니까 뭐 농구は뭐 금방 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선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싫다고. 싫다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봐야 아는 거긴 그 주변에 배구 선수 국가대표 없어요? 야, 물어보면 그러겠죠. 이렇게 코웃음을 치겠죠. 예? 예. 야, 배구하고 농구. 그게 같은 동그란 구기 종목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은 핵발전을 하는 거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거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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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 먹으면 뭐 1, 2년 내에 뭐 이렇게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다 구라예요. 다 구라. 예. 다 구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예? 무슨 뭐 조중동에서는 막 1조만 쓰면은 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예? 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건 안 해봤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사야 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옛날에 1964년도에 그때 조선의 주석은 누구였어요? 그땐 주석제가 아니었구나. 네. 1964년 조선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김일성. 그죠, 김일성. 예, 예.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제 옆에 앉은 채 김일성이 했잖아요. 예. 김일성이 이제 하노이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하노이에 가기 전에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예? 예, 핵실험에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김일성이 베이징에 들려요. 베이징에 들려서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예? 마오쩌둥을 만나고 우리 학생이 좀 마오쩌둥과 좀 닮았으니까 형님 축하드린다. 축하드린다. 뭐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거 축하드린다,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낸 거죠. 예? 예. 아, 그거 좀 우리도 좀 가져야겠는데, 우리도 좀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마오쩌둥이 저기 우리 원자탄 개발자 좀 들어오라 그래. 다 들어오라고 이제 우리가 원자탄 개발하는데 돈 얼마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 귀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우리는 혈맹국이기 때문에 우리 김일성 동지 앞에서 김일성 동지도 들 수 있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그 달러 기준 20억 달러인가? 예,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기억이 이게 오래돼갖고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런 거예요. 야, 아우. 우리가 만들어봐서 아는데, 이거 돈 엄청 들어간다. 돈 엄청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단념하란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한 거예요. 연출을, 한 건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쪽에 핵 무기를 계속 만들고 늘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미국의 해구산을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해구산이라고 하는 건 저쪽에서 우리를 핵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예, 압도적 다수. 왜 못 믿으세요? 우리 학생 쪽에 왜 못 믿어요? 예. 미국의 가해질 위협을 감수하고 저희를 지켜주기가 없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 뭐 뉴욕을 희생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예, 다음 페이지 있는데 질문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사후 세계를 믿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네? 두 분. 사후 세계는 없을 거다. 없다. 좀 선생님들 표정이 나타나지만 그런 멍청한 질문이 다 있냐 이거잖아요. 그죠? 네,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봐야 아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조선이 우리를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핵 보복을 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봐야 알아요? 그때 당시에 양국의 국익이 일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핵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핵 보복을 가야 된다는 건 이제 가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전쟁에 나와서 그 상황이 벌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같은 신뢰를 주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누가 아니, 그러니까 신뢰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뭐 믿을 수 있건 없건 그건 이제 주관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영역인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부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은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네. 일본은 일본에서 아니 미국이 도쿄를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을 희생하겠어? 그래서 걔들 해구산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핵무장해야 돼. 이런 얘기 거의 없어요. 이번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가시면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날 게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본은 어떠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특히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게 부질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불필요한 논란들을 만들고 그 미국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해구산을 확장 억제를 튼튼히 받으려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응? 불필요하게 이제 이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든 미국의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일관된 얘기는 확장 억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확장 억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한국인가요? 한국은 보호 대상이고 그죠? 예? 이게 구라가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라고 얘기하는 쪽은 조선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는 조선이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조선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렇게 과도한 피해의식에 갇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좀 악화되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특히 이제 전문가나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잘못 짓고 있다. 뭐 옛날에 뭐 드골이 케네디를 만나서 당신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장할 거야. 다 구라예요. 다 구라. 제가 그 관련된 당시 역사 기록 다 찾아보고 그래도 다 구라예요. 다. 언론들이, 전문가들 잘못 알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 거죠. 예. 좀 더 속도를 올려서. 예. 그러면,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날 거냐. 예. 그 미팅의 조건이 달라졌어요. 예? 예. 미팅의 조건이 예전에는, 갑을 관계가 비교적 분명했어요. 그죠? 예.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도 갑을 관계. 예? 분명했으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김정은, 나도 갑이다. 예? 나를 갑으로 인정해줘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나 이럴 때는 이빨 만들라는 얘기였죠. 근데 트럼프는 이상하게 계속 이거 관련해서 유식한 말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김정은은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인데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겁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하면 트럼프는 뭐라고 답변해요? 글쎄, 왜? 글쎄. 그러니까 걔네들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건 나는 알고 있어. 그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끝내요. 네, 답변을 끝내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다가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텐데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확히 드러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국채로 삼아서 이른바 이제 새로운 길로 쭉 이렇게 내달려오는데 얘네들한테 핵은 단순히 어떤 무기로서 안보적인 수단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외교, 또 특히 이제 국가 정체성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핵이에요. 핵의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핵무기예요. 왜? 핵무기를 통해서 안보 문제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른바 병진 노선에 박차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진 노선의 핵심은 뭐예요? 안보는 핵무기 위주로 가고 재래식 군사력의 부담을 낮춰서 그걸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쓰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병진선이 깔고 있는 철학이거든요. 노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겠어 했는데 그게 사실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외교 관련해서도 이게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일단 푸틴이 사실상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황이에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도 보내고 병력도 파병하면서 도대체 뭘 얻었냐, 반대급부로 뭘 얻었냐, 1인당 얼마씩 받았냐, 식량과 에너지를 얼마 받았냐, 이런 식인 건 다 추측이죠.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조선이 얻은 가장 큰 부분은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게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상징적인 효과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러시아는 더 이상 유엔 제재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이제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양측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전면적인 교류 협력 관계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김정은의 그 다음 목표가 어디예요? 예? 그 다음은 시진핑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난 9월 이전까지 조중 관계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네? 냉기가 좀 이렇게 들렀어요. 냉기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김정은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2차례 정도 소청을 했었어요. 근데 김정은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김정은이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해석을 유도하는 거죠. 아니 푸틴도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는데 혈맹인 당신들은 왜 안 하냐? 왜 주저하느냐? 라는 거예요. 네? 왜 주저하느냐?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세상의 요건 다 이제
받아먹게 생긴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계속 냉기가 흐르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번에 9월 김정은의 방중을 전후해서 이게 입장이 좀 정리가 됐냐? 이건 뭐 이제 저의 해석인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의 입장에 도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은 조선이 우리 핵보유국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은 중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비핵화가 빠졌죠. 그죠? 비핵화가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의제 중에 비핵화 문제가 포함됐다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한마디도 얘기가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조선 쪽에서 딱 담화가 나왔죠. 개꿈 꾸지 마라. 근데 자꾸 비핵화를 앞서서 이제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북중 관계를 이간질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담화에 아마 APEC 기간 전후에서 유일하게 나온 담화가 그걸 거예요. 그죠? 예, 그거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정은, 시진핑은 일종의 서로가 사실상 이제 중국은 묵인하는 방향인 거죠. 예? 묵인하는 방향. 그렇죠. 예,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강하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푸틴하고 만나서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을 받았고, 시진핑을 만나서 무기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게 뭐예요? 미국이 비핵화 진념을 버리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미국의 신호는 헷갈려요. 대통령은 글쎄라고 얘기하고, 대학관이나 국무부나 이런 데서는 한반도 비핵화, 조선의 비핵화는 우리의 단호한 목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런 어떤 이제 입장이 좀 불분명한 이런 그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또 뭐 더 나가서 우리 한국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공개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경을 벗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겠어? 예? 이게 되겠어? 이거 계속 부여잡고 있는 게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실용 이게 무슨 득이 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뭐 미국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 계획이에요. 예. 예. 지금 정부의 계획은 국방비를 미니멈 5년간 8%씩 인상하겠다. 그러면 내년부터 내년 국방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국방비의 총액이 393조 원이 돼요. 예? 393조 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GDP보다 1.4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어. 그 덕분에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늘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예. 뭐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핵심적인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권을 이제 가져오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천명을 하고 있어요. 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죠? 또 이제 이재명 정부. 이상하게 이렇게 좀 뭐 진보 정부라고 하는 데에서 전제권 환수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죠. 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은, 북핵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확보. 그러니까 미국의 증원 전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연합방위 작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주로 까놓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 많이 사라는 얘기죠. 예? 예. 무기 많이 사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걸 검증하려면 뭘 해봐야 돼요? 훈련해봐야 되잖아요. 예. 한면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요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그때 이제 전환하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건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움직여요. 이러면 북핵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했을 때 북핵이 예를 들면 10개일 때 초기 대응 능력하고, 그죠? 50개, 100개가 됐을 때 초기 대응 능력은 이 판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계속 문제를 추가적으로 내요. 예, 예, 과거에는 이러면 한 100개 정도의 미션을 갖다 수행하면은 저거 저래 되는데 그게 막 200개씩만 늘어요, 다시 막. 이거는 정확한 개수를 떠나서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예,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협정이 꽃놀이 패인 거예요. 예. 줄랑말랑, 예. 줄랑말랑. 야, 여기까지 잘 왔는데 좀만 더 살아. 응? 좀만 더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꽃놀이 패처로 갖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너희 한번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쪽의 기조가 좀 있어서 뭐 협상을 하면은 그 뭐 임기 내 환수 전환도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따르는데 어떤 그 비용이 너무나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수준의 군비 증강을 하고 연합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그죠? 문재인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문재인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이 고민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은 별개죠. 그죠? 대북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하되, 동시에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별개잖아요? 그죠? 예. 그 인식이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단언컨대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군사 분야예요. 국방 분야예요. 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예. 군사적인 적대 관계예요. 정전협정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군사정전협정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을 별개로 보는. 예? 그래서 이상하게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 쪽에서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하면서 국방 분야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전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군비 증강, 그죠? 예. 이 군비 증강을 강조하는 이 엇박자를 해소하지 않는 한, 예,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를 풀기는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잠 경쟁까지, 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걸 반대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정치적인 효과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예. 지지율 상승의 한 상당 부분을, 예, 여기에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게 갈 수 있는 거냐? 이건 진짜 이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국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역량보다 미국의 협조 여부가 더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예, 한국의 역량보다 미국이 얼마만큼 협조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거는 곧 뭐예요? 우리가 핵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미국은 또 꽃놀이패를 주게 되는 거예요. 꽃놀이패를. 네, 꽃놀이패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예를 들면 뭐 정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한 4척 정도의 핵잠을 도입한다? 미니멈 50조. 네. 맥시멈 150조, 200조 돼요. 네. 뭐 그런 어떤 부분인데 너무 지금 쉽게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우여곡절 때 이게 뭐 천신만고 때 핵잠을 보유하고 저쪽도 정말 핵잠을 갖겠다. 이거 저쪽의 얘기는 좀 독특해요. 예, 예. 뭐 재작년인가요? 뭐 김군옥함. 예, 뭐 그거 이렇게 이제 한 2,000톤급 안팎되는 잠수. 하면 무슨 뭐 SLB,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했다 그래갖고 뭐 그런 막 진수식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김정은 얘기가 재밌어요. 뭐냐면 핵무기를 달고 있으면 그게 핵잠이래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인데, 예? 거기에 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면 그게 핵잠이라는 거예요. 예? 핵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게 진짜 저게 우리식 사회주의의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건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어찌됐든, 예.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제 핵동력 개발하면 뭐 핵잠을 만들겠다는 많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갖고 양쪽에 핵잠을 갖게 되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 조선의 항구에서 핵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딱 이게 1순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감시 정찰 대상이 1순위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럼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좀 으스시시한 이런 어떤 예? 예? 으스시한 뭐 이런 어떤 특히 뭐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뭐 어디서 뭐 충돌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죠? 예를 들면 뭐 NLL 서해 NLL 이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충돌이 발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 핵심이 사라졌어요. 예? 예. 그럴 기미가 보이면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 빨리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핵잠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 그럼 저쪽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냐? 그러니까 그 핵잠의 가장 큰 장점을 뭐라고 군사적인 장점을 얘기하는 게 장기간의 은밀성이에요. 예? 예. 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막 바닷속에서도 은밀성이에요. 예? 어디인지 모르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무슨 목적을 띄고 있는지 모르고 이런 어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예. 그 군사적인 장점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우린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붙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양쪽이 핵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과연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는가? 저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그 여론은 그거예요, 그죠? 예? 아 저쪽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뭐 늘어나고 있고 뭐 그걸 뭐 할 수 있는 뭐 미사일도 막 만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뭐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뭐 핵이 들어가는 뭔가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핵잠수함이 됐던 핵잠수함이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참 그 기가 막힌 말장난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뭐 아무튼 뭐 그거나 아니면 뭐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원자력 협정 뭐 개정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저쪽에 핵이 계속 공급이 되면 이쪽에서 뭔가 핵을 가져야 된다, 핵자가 들어가는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의 얘기 중에 재미난 게 있어요. 트럼프가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한 2번 썼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나 조선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그 맥락을 보면 그 비핵화는 좀 일종의 세계의 비핵화예요. 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만나갖고 핵 건축을 하고 여기에 김정은도 좀 참여해가지고 핵보유국들이 좀 핵무기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게 2기 취임한 다음에 지금까지 일관된 얘기예요. 예. 일관된 얘기예요. 골 때리는 거죠. 왜냐면 요거는 조선이 이 서방 진영에서 얘기하는 북한한테 이제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한 대항 논리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 우리만 포기해야 돼? 너희들은 그대로 갖고 있거나 더 현대화하면서 왜 우리만 해야 돼? 이거에 대한 대항 논리로. 그래서 세계를 비핵화해야 된다. 세계 핵보유국 먼저 핵군축에 솔선수범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조선의 오래된 외교 문법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 트럼프가 막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이 전통 미국에 있는 이른바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종의 가치 창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김정은한테 홀딱 반해서 저러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막. 근데 아무튼 저는 이 한반도 핵 문제라고 하는 걸 북핵 문제로 국한시켜서 보는 것도 우리가 한반도 핵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른바 북핵 문제라고 하는 걸 북핵 문제만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머나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도 세계 핵 군축 더 나가서 비핵화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추가적으로 북핵이 공급되는 북핵이 늘어나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그걸 좀 차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전문용어로 동결 그리고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죠? 예.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에 이제 핸드폰 사진 있잖아요. 이거 잘 만들었죠? 네. 제가 만들고도, 이거 명령어 임용해서 이제 챗 GPT로 만든 거죠. 명령어 임용해서 이제 챗 GPT를 만든 거죠. 예? 오늘 강의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비핵화는 무음 처리하자는 거예요. 왜냐? 비핵화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비핵화는 더 멀어져요. 예? 비핵화는 더 멀어져요. 그죠? 예. 대화조차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핵화는 무음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얘기냐?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그 정부에 있는 분들, 대통령 포함한 정부에 있는 분들은 비핵화를 가급적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쪽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냐? 아, 그게 아니다.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게 평화협정은 볼륨업을 해야죠. 예. 평화협정은 볼륨업을.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에이펙 한미정상에 대해서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평화협정 얘기를 강하게 했어야죠. 예. 평화협정 얘기를 강하게 했어야죠. 예. 근데 그 취지의 얘기는 오히려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한국전쟁이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건 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과도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 한미, 예? 양국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트럼프가 했는데, 아무튼 트럼프, 이 양반이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미난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아, 도대체 김정은이, 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뭐 빚진 게 있나? 응? 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세계에서 이제 황제 노릇을 막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있는 쬐까란 나라, 쬐까란 나라의 지도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달 거라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그 조선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진 시점이 언제였냐면 1990년대 후반이에요. 말이에요. 예.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의 꿈을 꾸기 시작한 때부터 저쪽에 관심이 갔는데, 그래서 막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다 까버려요. 예? 공화당 까버려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런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뭐 핵이나 미사일 만든다 그러면, 저쪽에 최고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봐라. 너 왜 핵 만들려고 그래? 너 왜 장거리 미사일 만들려고 그래?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 얘기를 조선의 최고 지도자 얘기하면 바로 때려 부시겠다. 근데 그건 아닐 거다. 그게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쟤네들도 그걸 만들고 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가지고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을 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지. 무슨 공화당처럼 하고 민주당도 할 듯 말 듯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무슨 엄청나게 저쪽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자기는 대통령이 만나서 직접 얘기하겠다. 이걸 1990년대 말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보통 2018년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을 문재인이 주선했다. 문재인 정부 주선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좀 자화자찬이 너무 심한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김정은과의 만남을 최초로 그것도 굉장한 또 이렇게 뭔가 무게감을 가지고 제안한 사람은 트럼프였어요. 2017년 12월에. 그때 유엔 사무처장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미국 국무부는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지금, 당시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제 이 건곤 일척에 막 승부를 막 벌이고 있었잖아요. 막 화염과 분노니 무슨 로켓맨이니 김정은이 노망난 늙은이니 막 그러면서 막 위기가 막 고조될 때였잖아요. 예. 그때 이제 유엔 사무처장이 자기가 가서 남도 중재하겠다 그랬을 때 미국 국무부는 그걸 반대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유엔 사무총장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를 백악관 초청을 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생각이 다르다. 유엔 사무처장 꼭 평양에 가주십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유엔 사무처장한테 나의 비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고 해라. 그 비밀 메시지가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걸 갖다가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유엔 사무처장이 BBC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 비화를 밝혔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대권 했을 때 그때 미국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1990년대 중후반에 미국 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막 거세게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대통령 공약 딱 보니까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쭉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예요. 이건 조선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럼 내가 하겠다. 뭐 이 인식이 일단 강해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또 사기꾼 기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있어갖고 이 아저씨의 정확한 번지수를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왜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착을 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저쪽의 지도자를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의 꿈을 꾼 그때부터 굉장히 좀 일관되게 강하게 가져왔다라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의 하나의 측면인 거죠. 그런 어떤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끊는다. 근데 여기서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종전선언이에요. 네? 종전선언이에요. 저는 특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종전선언 얘기를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종전선언 얘기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전선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연구자일수록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끝내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종전선언이? 끝났다고 선언. 그죠? 네. 예. 그래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죠. 네. 예.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평화협정이에요. 그건 평화협정이에요. 평화협정에 제일 먼저 들어갈 내용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탠스가 꼬이는 거예요. 예? 그건 노무현 정부 때도 스탠스가 꼬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스탠스가 꼬였어요. 예. 그걸 반복하는 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뭐였어요? 예? 종전선언은 정적인 선언이다. 예? 법적, 제도적으로는 정전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문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할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도 헷갈리는데 그죠? 제가 요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들은 설명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났다고 선언하는 건지 끝내자라고 선언하는 건 이미 그런 취지의 선언들은 이미 많이 합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걸 다시 반복할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는 평화협정 개시를 하는 겁니다. 협상을 개시하는 거예요.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몇 개 방점을 찍어야지 이걸 다시 이제 종전선언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고 이미 저쪽에서는 관심 끊은 지 오래됐거든요. 관심 끊은 지 오래됐어요. 자기들도 쭉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책으로 저쪽에서는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건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거다. 그 이제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전은 재밌어가지고 잘 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차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이건 반드시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해주시죠. 우리 학생분들 질문 뭐 저는 어쨌든 의문하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박도 좋고. 반박한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좀 먼저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선생님 네. 질문 있나요? 아,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죠. 김현 선생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아, 저요? 아, 네. 그 독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서독이 평화통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평화적 흡수통일인 거죠. 평화적 흡수통일. 네네. 흡수통일이 아니죠. 이유는 동독 주민들이 사실상 선거를 했어요. 아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유선거가 뭡니까? 예, 예. 통일할 건가 말 건가에 붙인 거예요. 예, 예. 동독 주민, 서독 주민 못지않게 거의 80%가 예스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흡수통일이라는 말씀이 예. 예, 뭐 동독은 통일하기 싫은데 서독이 강압적으로 예? 동독을 잡아먹었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예. 동독이라는 체제가 어찌됐든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동독의 어떤 그 기존의 체제를 포기하고 통일을 선택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평화적 흡수통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흡수통일이 아니고 예. 편입된 거예요. 개념 한번 보세요. 독일 아, 예, 예. 헌법에 편입이라고 됐지 예, 예. 흡수란 게 있을 수가 예, 없어요. 예. 그건 내가 정정해 주고 싶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뭐또 다른 질문.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대학원생 중에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약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트럼프가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과 네. 협상을 이제 정치계에 입문할 때부터 주장했었는데, 그냥 약간 당시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약간 정치 해법에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약간 자신의 그 사업가적인 그런 배경에서 네. 북한이 약간 투사된 생각을 바라보고 얘기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그때 이제 이른바 그 제네바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90년대, 1990년대 이제 북미 제네바비 있었는데 그게 98년도에 뭐 금창리에서 조선이 뭐 비밀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른바 이제 금창리 핵위협 시대 논란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한 2주 그걸 뉴욕타임즈 특전 보도했었어요. 그리고 한 2주 뒤쯤에 조선에서 이제 대포동 저쪽에서는 광명성 1호라 부르고 한미는 걸 대포동 미사일이라 부르고 이렇게 그걸 쐈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 합의가 막 미국 내에서 막 흔들리는 시기였고 그래서 공화당이 그걸 맹공을 갑니다. 공화당이 그 제네바 합의를 깨라고 막 맹공을 가고 당시 민주당 정권이었던 클린턴 행정부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윌리엄 페리라고 하는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당시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한번 대북정책을 좀 검토해봐라. 뭐 이런 어떤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또 맞서가지고 공화당도 또 뭐 대북정책 보고서를 내고 막 이랬었어요. 예.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솔루션이 간단한 거예요. 최고 지도자를 만나가 이것처럼 최고 지도자를 만나갖고 다대로 얘기를 나눠보면 저는 저쪽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왜 그거는 해법이 없냐? 왜 해법이 없냐?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면 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였죠. 그게 그 와중에 뭐 그쪽에 뭐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뭐 사업가적 기질 뭐 이런 거는 뭐 당시에는 뭐 그게 얼마만큼 고려됐는지는 뭐 저로서도 뭐 확인할 수 없는 거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뭐 감사까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질문하는데 뭐 이렇게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이 학생은 주로 그 어느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저는 호 2학년이면 네, 네. 잘 모르지만 아마 가는 국제정치 쪽 음, 그러지 않을까 아직까지. 국제정치. 예. 뭐 국제정치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아직 막 자세히 뭘로 연구하고 싶다까지 음, 생각이 없고 음. 지금까지 지금 정치학과는 걱정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약간 복전은 뭐예요? 그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알아듣는데 혹시 못 알아듣는 분 계십니까? 수정을 하고 있는데 좀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구의 시선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을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을 좀 공부하고 싶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뭐 조선의 텍스트를 열심히 보고 막 이런, 특히 뭐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진짜 읽기 싫잖아요. 예? 예. 그 뭐 한두 페이지면 될 것 같다가 막 200페이지만 비스무리한 얘기를 갖다가 막 써놓고 그러니까 저는 일찍 접었거든요. 예. 잘 몰라요. 그쪽 잘 모르는데. 근데 저쪽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시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이에요. 예. 대체로 상식적인 관점에서 저쪽을 바라보면은 대개의 경우는 많은 걸 설명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저쪽에 유별난 구석도 있지만, 그죠? 예. 유별난 구석이 또 있지만, 저쪽도 기본적으로 사람들도 그렇듯이 하나의 정치 공동도 가장 중요한 게 생존이거든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대체로 상식적인 관점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한반도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 향후 이제 조선의 노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내년쯤에 김정은이 경제 발전과 핵무력 병행 노선을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근거를 무슨 조선의 텍스트로 문헌을 통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나 같으면, 제가 김정은이라면 그쪽 문을 선택할 거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갔던 걸 보면, 과거에 미국이 갔던 거,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의 뉴룩 새로운 관점의 핵심이 안보의 경제성이거든요. 안보의 경제성을 달성하는 방법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을 증강시키면서 재래식 군사력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 쪽에 투입하는 거고. 덩쇼핑이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양탄일성.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원자탄과 수탄을 갖고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위성, ICBM 양탄일성의 핵심은 그거를 갖고 나와서 경제 발전에 이제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도 전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김정은의 선택이 유별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가 굉장히 이상한 아저씨인 건 분명한데, 골치 아픈 아저씨는 분명한데, 그런 진실의 일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 미사일 시험 맞았다 그러면 막 뉴스 속보 뜨고 막 그러잖아요? 트럼프의 반응은 뭐냐면, 야, 그거 대부분 나라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나라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미연합훈련, 자기가 대통령으로 보고받았을 거 아니야? 야, 야, 이게 도발적이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게 전쟁연습이 아니면 뭐야?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또, 한미 관계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가보면은,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책을 보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가 거기 트럼프 타워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런 거예요. 트럼프 타워에 이렇게 벽면에 보면, LG, 삼성에 만든 대형 TV들이 막 곳곳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나가다 가끔 보면은 조선 관련된 뉴스 보면 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이제 헐겨갖고 막 미사일만 쏘고 막 이러고, 정작 그 조선의 현실이 비춰지는 TV 하면은 한국에서 만들어갖고 미국에 수출한 거예요. 뉴욕의 심장부에 이제 그런 걸려 있는 거고. 트럼프는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컸는데, 자기 건설도 못하는 조선을 상대하지 못해갖고 주한미군이 몇만 명씩 출동하고 그렇게 안보를 우리가 계속 책임져야 돼? 이게 기존의 관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피즘의 어떤 대외 정책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우리는 뭐 미국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했다 해서 막 나를 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트럼프의 자기가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안보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죠? 예. 미국이 자꾸 이전쟁 전쟁 뭐 개입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미국을 이렇게 밀고 하고 예? 이런 게 오랫동안 그 전쟁과 대외 뭐 경제적으로 탄원하고 내부가 이제 골마 털어진 미국을 정작 보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이 얘기까지는 다 마치는 걸로 하고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정식하게. 아니 뭐 특별히 없고요. 예, 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식사 자리 가서